여러분, 혹시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걷기는 걸어야 하는데 한 걸음 뗄 때마다 거슬리고 잠시 멈춰서 털어내자니 귀찮거나 혹은 남들이 뒤처진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워 그저 참고 걷고만 계시지는 않은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등 뒤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이 좋아 그 무게를 견뎠지만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자식 걱정이라는 돌덩이도 있고 서운한 인간관계라는 쇠뭉치도 있으며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젖은 장작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짊어지고 험한 산을 오르려니 노년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다 성공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보다 가볍고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4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돌멩이 하나를 길가에 툭 던져버릴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특히 자식과 타인의 삶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기술입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유지해오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셋째, 왕년의 나,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와 작별하고 지금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태도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품격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고수의 경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짐꾼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젊어서부터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일이 없는 날에도 등 뒤에 빈 지게를 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게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현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게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겁게 지고 다니십니까? 노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요. 이걸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아야 어르신이 2팔을 휘저으며 춤을 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빈 지게는 짐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그제야 등 뒤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등 뒤에도 보이지 않는 빈 지게가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짐을 나를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처럼 메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지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지게를 내려놓고 2팔을 자유롭게 뻗어보는 시간입니다. 늙을수록 홀가분하게 사는 비결, 그 첫 번째 원칙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특히 자식과 타인의 삶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기술입니다.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가족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자식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영숙 님이 계십니다. 영숙 님은 40이 넘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에 살고 있지만 영숙 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밥은 먹었니? 김치는 떨어지지 않았니? 며느리는 잘하고 있니? 처음에는 아들도 고마워했지만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영숙님은 밤잠을 설칩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표정이 어두워도 혹시 부부싸움을 한 것은 아닌지 온종일 가슴을 졸입니다. 심지어 손주가 감기에 걸리면 자신이 보약을 지어 보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영숙님의 마음은 오로지 자식의 집에 가 있습니다. 정작 영숙님 본인은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도 자신의 몸보다 아들의 목소리 톤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결국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면 영숙님은 배신감과 서운함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종의 통제 욕구이자 경계선 침범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몸의 일부라고 착각합니다. 내 팔이 아프면 내가 신경 써야 하듯이 자식의 삶도 내가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자식은 성인이 되는 순간 나와는 별개의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만의 시련이 필요하고 그들만의 실패가 필요하며 그들만의 해결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대신 짐을 들어주려고 할수록 자식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부모는 허리가 휩니다. 결국 둘 다 쓰러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뿐이다. 자식조차도 타인입니다. 아주 가까운 타인일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매니저에서 관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매니저였습니다.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매니저 역할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간섭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노년의 부모는 이제 무대 뒤의 매니저가 아니라 객석에 앉은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자식이 연기를 하다가 대사를 까먹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배우의 몫입니다. 관객인 우리는 그저 박수 쳐주고 공연이 끝났을 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그만입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대신 연기를 하려고 하면 공연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집착의 끈을 놓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3초 참기입니다. 자식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 딱 3초만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면 자식이 기뻐할까? 아니면 내가 시원하려고 하는 말인가? 대부분은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입을 다물고 대신 마음속으로 잘하겠지라고 믿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지분 늘리기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내 인생의 주주총회에서 자식에게 의결권을 100%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 주주는 나여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자식 생각을 하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산책이든 독서든 트롯 방송 시청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부모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의 미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손주를 봐달라고 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할 때 무조건 예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체력이 허락하지 않고 내 노후 자금이 위태롭다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구나.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니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희생만 하는 부모는 나중에 자식에게 보상 심리를 갖게 되고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바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확장판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여행하는 여행자이고 나 또한 나의 여행을 마무리해가는 여행자입니다. 서로의 여행길을 존중하고 멀리서 손 흔들어주는 그 홀가분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 농사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유지해오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고 여기저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원칙과 관련된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철수님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 전 직장 동료 모임, 조기 축구회, 지역 향후회 등 나가는 모임만 5개가 넘습니다. 달력에는 약속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철수님은 모임에 다녀오면 늘 기분이 씁쓸합니다. 어떤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일쑤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술만 마시면 옛날에 섭섭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겁니다. 철수님은 그 자리가 불편하고 가기 싫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안 나가면 왕따 될까봐 경조사 챙겨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나갑니다. 다녀오면 몸살이 나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모임 공지가 뜨면 또 참석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3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위한 친구, 둘째는 쾌락을 위한 친구, 셋째는 선을 위한 친구입니다. 젊을 때는 비즈니스나 필요에 의해 만나는 이익의 친구, 함께 놀면 즐거운 쾌락의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두 종류의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이익을 나눌 일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면 유흥을 함께 즐기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는 선의 친구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예전의 관계를 붙잡느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뺄셈이 정답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버려야 옷장이 깨끗해지듯이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빨리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정원에는 어떤 아름다운 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러운 소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굳이 전화를 걸어 너랑 절교야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연락 횟수를 줄이고 모임 참석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10번 부르면 10번 다 나갔다면 이제는 핑계를 대고 5번, 3번으로 줄이십시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야 해.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못 나가. 이런 핑계는 노년에게 아주 유용한 방패입니다. 상대방도 나이가 들었기에 아프다는 핑계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면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아끼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두십시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남기는 추수의 과정입니다. 또한 의무적인 경조사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 부고 문자만 덜렁 보내는 사람까지 다 챙길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품앗이하듯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뒤에 장례식장이 북적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죽은 뒤에 체면을 위해 살아있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마음이 가는 곳,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곳에만 가십시오. 그래야 그 위로에 진심이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관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넓고 얕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시간과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를 배우자,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온 진정한 친구 한두 명에게 쏟으십시오. 많은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 밤늦게 전화해도 받아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친구에게 맛있는 밥을 사고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10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지기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미니멀리즘입니다. 복잡한 인맥 수첩을 태워버리고 단출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것이 홀가분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왕년의 나,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와 작별하고 지금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내가 왕년에는 피부가 탱탱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산 하나를 단숨에 넘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이었는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지는 해를 바라보며 왜 다시 떠오르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최민수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수님은 은퇴 전 꽤 높은 직급의 간부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동네 주민센터나 병원에 가면 그는 그저 수많은 노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직원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민수님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이래?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거울 속에는 힘없고 주름진 노인만 서 있습니다. 민수님은 자꾸만 옛날 명함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가면 내가 왕년의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2시간씩 떠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민수님을 피합니다. 민수님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과거의 환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정신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그 괴리감에서 오는 고통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남과의 비교도 나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젊은 시절의 나와의 비교입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늙음은 추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벚꽃만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에 앙상하지만 굳건하게 서 있는 고목은 품위가 없습니까?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싱그러움이 있다면 노년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그윽함과 깊이가 있습니다. 주름살은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훈장입니다. 굽은 허리는 내가 삶의 무게를 성실하게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늙음을 쇠퇴가 아닌 변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예전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대신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핀 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밤새워 술을 마실 수는 없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의 깊은 향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능이 바뀐 것입니다. 스포츠카에서 편안한 세단으로 차를 갈아탔다고 생각하십시오. 속도는 느려졌지만 승차감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첫째, 왕년의 나를 장래 치러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의식을 치르십시오. 잘 가라, 젊은 날의 나여.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제 너를 보내고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과거의 명암, 상패,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입고 있는 옷, 지금 내 통장에 있는 잔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과거의 직함으로 불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동네 어르신, 옆집 할아버지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계급장을 떼고 만나는 인간관계가 진짜입니다. 둘째, 내 몸과 화해하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아픈 무릎, 침침한 눈을 원망하며 이놈의 몸뚱어리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70년 동안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했다. 내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다. 아픈 건 당연하다. 조금씩 고쳐가며 살자. 내 몸을 낡은 기계 취급하지 말고 오랜 친구처럼 다독여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몸은 주인의 마음가짐에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통증도 조금은 무뎌집니다. 아픈 곳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재에 몰입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새로운 요리법이든 외국어 한마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이 나이니까 재미로 배우지라고 바꾸십시오. 성과를 낼 필요도 없고 시험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정신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품격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고수의 경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TV를 하루 종일 켜놓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나 경로당을 기웃거립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버림받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노년은 비참한 기다림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여기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순자님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막 강산인 집이 너무 싫어서 바로 TV를 켭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됩니다. 점심때가 되면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누구라도 전화해주지 않나 기다립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으면 서러움에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다들 나만 빼고 즐거운가 보다. 순자님은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형벌 주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처량해서 대충 물에 말아먹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이 부끄러워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 롤리너스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괴로운 상태, 즉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 살러투드는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 즉 자신과의 풍요로운 만남입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되 생각은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고 여럿이 있되 생각은 홀로 있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돈을 버느라, 가족을 부양하느라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느냐, 고독으로 승화시키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예쁜 그릇에 담아 정성껏 먹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책할 때도 나무와 대화하고 구름을 보며 시상을 떠올립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기쁨을 길어올리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있는 사람은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미련 없이 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루틴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생명입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체조, 9시에 독서, 11시에 산책 등 시간표를 짜십시오. 하루를 꽉 채운 일정이 있으면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나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둘째, 창조적인 취미를 가지십시오. 단순히 소비하는 취미 TV 보기, 구경하기 말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취미가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 서예,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악기 연주 등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몰입하는 순간에는 외로움을 잊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매일 물을 주고 들여다보며 교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친절과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잘 즐기려면 타인과의 느슨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택배 기사님에게 시원한 물 한 병 건네기, 길가에 쓰레기 줍기 등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내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고독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남에게 바라는 마음 없이 주는 친절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내 마음을 데워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늙을수록 홀가분하게 사는 4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매니저가 아닌 관객이 되어 멀리서 응원하기. 둘째, 만나서 피곤한 인맥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짜 내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는 관계에 다이어트하기. 셋째, 왕년의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아껴주기.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가꾸고 채우는 고독의 시간으로 만들기. 이 네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버리고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떤 직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무거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과정이 노년입니다. 처음에는 벌거벗은 것 같아 춥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어떤 옷보다 가볍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려 하지 않고 세상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겸허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는 지면서도 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늙어가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지혜가 차오르고 집착을 버린 자리에 평온이 깃듭니다. 그 평온한 얼굴, 온화한 미소가 바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자식에게 걸려던 전화를 한번 참고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싫은 모임에 불참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내려놓음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 자신을 꽉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마음껏 춤추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